안녕하십니까? 민족 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2월 넷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유준 변호사의 사정으로 임시 진행을 맡은 저는 통일뉴스 영상팀장 홍인석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현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요즘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지율이 올라서 희희낙낙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용하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죠. 16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통상 지지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6%였습니다. 지지율이 30% 중반을 찍은 것은 7월 셋째 주 37%를 찍은 이후에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요.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3주 주간 집계 결과 긍정평가가 41.1%, 부정평가는 56.8%였습니다. 지지율 40% 돌파는 6월 5주 이후 24주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지율 상승의 이유는 뭔가요? 예, 한국갤럽의 경우에 긍정평가자 364명에게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 노조 대응, 공정, 정의 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 주관 소신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노조 대응이라 하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거기에 맛을 들렸는지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1일 날 경제 관련 행사를 주관한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동운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이제 분위기도 좀 좋아졌으니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재개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보통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출근할 때 청사 중앙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서 기자실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 나무합판, 통상 베니어판이라고 부르죠. 나무합판으로 막아놓은 가벽부터 보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출근길 약식 회견, 다른 말로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가벽을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약식 회견을 재개하든지, 아니면은 기자들 꼴보기가 싫다면 청사 밖으로 기자실을 이전하든지 양자택일하면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내년 신년 기자회견도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신년 기자회견은 반드시 하는 게 관례였는데요. 그거조차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취임 이후에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참모들은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현재 상태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반쯤 농담이긴 하지만 솔직히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 상승의 견인치 아닌가요? 이런 말까지 하는 관계자가 있을 정도니까요. 윤 대통령 지지층과 비판층 모두가 환영하는 조치가 도어 스태핑 중단인 듯합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층에서도 아침부터 무식하고 상스러운 말 듣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내려간 거죠.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도 말고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지지율 상승에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소식이 많군요. 지난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일주기였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고요. 군사정찰 위상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도 있었네요. 이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 부부장이 장문의 담화를 발표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진행된 일정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지난 16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톤 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은 추진력 벡토르 조정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도에 나온 그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40톤 포스 추진력이라고 하는 건 140톤의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 추진력을 뜻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엔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 화성 17형에 1단으로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 이건 액체 연료였죠. 이 한 개 출력을 80톤 포스로 추정하는데 약 2배의 추진력을 갖기 때문에 대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최근에 시험 발사한 신형 ICBM 화성포 17에는 이 백두산 엔진을 4개 클러스터링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실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은 지난 2017년 5년 전 3월 18일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북에서는 3.18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 화성 12형, 그리고 ICBM으로 분류되는 화성 14, 15형은 물론이고 그 올 3월에 시험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화성 17형 그 ICBM 등에 적용되고 있는 로켓 엔진은 전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 엔진, 즉 3.18 혁명 엔진입니다. 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비교하면 개통이 복잡하지 않고 개발 비용도 저렴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연료와 산화제를 지상에서 발사 직전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액체 연료와는 달리 사전에 연료를 채웠다가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체 연료 추진체는 미국의 감시정찰 자산을 회피하면서 이 8축 이동형 발사대 등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는 고체 연료용 엔진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 중에 추진력 벡토르 조정 기술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술입니까? 예, 이 추진력 벡토르 조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 우리말로 추력 편향, 그 영어로는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 약칭으로 TVC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난해 9월 북한 국방과학원장이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당시 한국 해군이 발사 실험을 했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비행체의 추진력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이 자세 제어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운동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뭐 아시는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콜드론치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ICBM, 그리고 핵능력 지표에서 중요한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의 핵심 병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실내 시험이 아니라 지상에서 분출 시험을 한 건데요. 이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다는 것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고체형 ICBM 시험 발사가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 서해 위성 발사장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 회 정도의 발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발사체 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북한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험을 했군요. 네,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주관한 시험입니다. 북측 매체들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송 개통과 지상 관제 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시험을 통해서 그 중요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 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서울과 인천을 찍은 위성 사진도 공개했었죠. 네, 그렇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시험 결과가 보고되었다라고 하면서 내년 4월까지는 군사정찰 위성 1호가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군사정찰 위성 운영은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 분야 5대 전략과업 중 하나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발표된 5대 전략적 과업이라는 게 전술 핵무기 작전화,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수중 및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든 무기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아시는 대로 타격 대상을 정밀히 들여다보는 능력이 필수적일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5대 전략 과제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건 핵 잠수함, 그리고 500km 전방 중심까지 가능한 무인 정찰기 개발 정도입니다. 네. 이 북한의 정찰 위성 사진이 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마자 김여정 당 부부장이 특유의 말투로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었죠. 발사 이틀 후입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20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남쪽 전문가들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의심, 그리고 시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이 위성사진 해상도에 대해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이 시험용으로 개조한 상업용 촬영기로 그것도 경사 측면 촬영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또 만족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린 것뿐이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었는데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각 발사만으로는 ICBM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 주목할 대목은 정상각도라고 하는 게 30에서 45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ICBM을 발사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이해를 한 거죠. 이러면서 미 국무부에서도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다라고 하면서 추가 조치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걸 보면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담화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아진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북의 핵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통일부를 향해서 한 발언인데요. 이 대북 제재나 담대한 계획 같은 황당한 망상만 하지 말고 사태 안정에 전념하라고 한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부장이 한 말은 통일부 것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격하게 번져가는 작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친 표현이 있긴 했지만 왜 우리의 분노만 키우는지, 그것이 그 동네에 무슨 득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이 남북 관계를 위한 경고 또 권고의 의미도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들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교부 현안은 무엇입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는데요.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3대 안보 문서 개정이라면 얼른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가기, 그러니까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 가기에서 16일 국가 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이 세 가지 안보 관련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일본의 안보 관련 전략 지침을 개정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 개정된 3대 안보 문서 내용 중 무엇이 문제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 안에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게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입니다. 네, 독도 문제는 교과서 개정 때마다 규탄하는 관례적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교부는 16일 임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관례적인 대응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지금 독도 문제보다도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와 같은 군사적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나요? 그게 좀 이상한 일인데요. 외교부가 입장을 밝히기는 밝혔는데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 대신에 기자들에게 돌리는 그런 형식으로 아주 미지근하게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민간 관련 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확연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네.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외교부 입장을 알렸습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죠. 네. 이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스 가이드라인, 즉 PG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보도 안내 수준입니다. 예. 네. 우리 국가의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이 아닌 기자들을 위한 낮은 수준의 피지만 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제 내용도 남의 이야기처럼 좀 점잖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한 듯하지만 내용상 사실상 묵인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의혹이 나올 법한 입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만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반경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하는 듯이 자국 헌법 및 국제법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경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뭐 네. 남의 일처럼 뭐 또 반경 능력 보유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듯한 태도로 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반경 능력. 그렇죠. 예,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헌법 내에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 쉽게 네. 말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게 굉장히 점잖게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심지어 반경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라면서 한국 허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경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외교부는 반경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이해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는 왜 이렇게 일본을 이해해주고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입지가 일본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냐. 이른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 하나를 짚어본다면 대북 대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북한에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저자세 외교도 문제지만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용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이제 방어만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전수방어라고 하는데요, 방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추진해 왔죠. 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평화헌법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과거에 대한 진실된 사죄 없이 일본이 이제 또다시 군국주의화로 이렇게 치닫는 것 아니냐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 행동을 잇따라 벌이고 있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고 있으니 일본의 군국주의화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기조인 셈입니다. 네.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민간 단체들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9일에 이제 평통사와 한국진보연대 등 민간 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일에는 이런 사안을 다루는 이제 연대체인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역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20일 날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그때 우리 경찰이 뭐 불법 배다 해산을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평소와는 다른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바뀌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체들이 주로 지적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예, 우선 그 막대한 방위비 증액, 여기에 네.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격 능력으로 포장은 했지만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 즉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정된 이제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일본 당국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상황을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일본이 여전히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이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이제 깨뜨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명분을 북한의 군사 행동에서 찾아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그런 자신들의 목표를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말리기보다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앞장서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역사 왜곡, 전쟁 범죄, 식민지 지배부터 이제 사죄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일단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포장된 한미일 군사 동맹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는 이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과 일본의 군국주의와만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해야 한다는 해법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또한 그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응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또 한반도 안보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대로 한반도 안보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흐름을 간파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희망사항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 구도를 발판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응고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국방력 강화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외에 있는 신냉전 구조화를 넘어설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정부의 외교나 국방 역량이 드러날 텐데 윤석열 정부라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예. 우리 정부가 내놓겠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요. 이 인태 전략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세계 전략에 장단을 맞춰주는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이미 이제 일부 내용을 밝히면서 여론 추이를 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정일이 다음 주 수요일 28일 날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오후에 외교부에서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우리만의 전략적 구상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였습니다.